이번에 태국은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총을 쏠 때 총을 쏘는 이런 대응이 아니고 폭격을 해서 F-16 전투기로 여러 지역에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상호간에 중화기 같은 걸 철수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렸고요. 기지 같은 거를 좀 확충했는데 이 기지를 확충했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카지노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지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해외 독자분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하라는 대한민국 방위사업 투자 안내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한국과 그다음 주변국의 방위사업 그리고 국제 분쟁에 관련된 콘텐츠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 참호기를 사용하는 등 공격 규모가 확대되자 태국군도 즉각 전격적인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조금 불분명하지만 각자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본 상황이 이렇습니다. 11월 달쯤에 그 1차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휴전 상황이었을 때 태국 군인들이 지뢰로 인해 부상을 당했어요. 지뢰라는 거는 땅에서 묻어나온 그런 건데 순찰로 맨날 가는 지역에 똑같이 갔는데 특정 날짜에만 지뢰가 터지니까 이것을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도발을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캄보디아군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이게 국지전이 생각되고 그 전면적인 공습으로까지 비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캄보디아가 박격포, 대포, 로켓을 사용해서 중화기로 태국을 국경지대의 군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태국군이 동일한 반격, 그러니까 상대방 원래 이제 이런 국지전 상황은 상대방이 총을 쏘면 총을 쏘고 칼을 쏘면 칼을 쏘고 이런 비례적인 대응인데, 이번에 태국은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순히 총을 쏠 때 총을 쏘는 이런 대응이 아니고 폭격을 해서 F-16 전투기로 여러 지역에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태국 국경선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F-16 전투기 6대가 출격했다 이러는데 군사거점 격파를 해가지고 지금 크게 캄보디아군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제 KG-10이라는 유도폭탄이 쓰였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달에는 이제 1차 분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만든 KG-10 유도폭탄이 쓰인 게 확인이 됐고, 12월 달 폭격에는 이제 아직은 KG-10이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확인해 보니까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주문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해서 재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2차 교전이 벌어지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리자드3라고 하는 이스라엘산 유도폭탄을 사용해서 공습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게 KG-12 유도탄을 지금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 근데 아마 아직 배달이 안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걸 볼 때는 아무래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정당성 확보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훈마넷 총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태국은 총리 내각제지만 사실상 상원 이장인 훈센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훈마넷은 훈센의 아들이고 사실상의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정당성 보완을 위해서 태국과의 국경지대의 긴장감,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캄보디아 국민들한테 주고 싶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 강성으로 간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캄보디아가 지금 권력이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거든요. 훈센이 가장 최근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조선시대 때 상황, 그러니까 고종이 있으면 대원군이 있었던 그런 시대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 권력과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한 용도로도 군사적 긴장을 주도했다. 거기다가 사실상 11월 10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지뢰 폭발 사고와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후에 두 나라는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한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이 일어날 때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먼저 공격을 했다가 태국군이 대규모 반격을 한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이 휴전협정이 그냥 휴전협정을 한 게 아니라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훈마네 총리, 거기에 대해 태국 총리, 그 다음에 트럼프 셋이서 악수하면서 정전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휴전협정이 교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주재한 휴전이 깨졌어요. 이거는 약간 두 나라 다 겁이 없는 거죠.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1차 교전이 끝난 후 훈마네 총리가 2006년 제정된 징집법을 2026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법안에는 18세에서 30세 이상 남성을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비군의 숫자를 늘려서 향후에 태국과의 전면전에 이때 대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 국방 예산도 증액하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 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기 배치라든가 전방 무기 배치 같은데 10월 31일에 제2차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에서는 이게 휴전 협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상호간에 중화기 같은 걸 철수하자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늘렸고요. 그리고 특수부대나 저격수, 그 다음에 포신, 기지 같은 거를 좀 확충했는데 이 기지를 확충했던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 카지노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 그 다음 갈등 관계 있기 전에는 그 캄보디아 산업 중에 많은 부분을 태국 관광객들이 캄보디아 국경에 넘어와서 카지노를 하는 게 막대한 수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양국 관계가 냉각되니까 카지노에 손님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다 뭐 스캠 사태, 우리나라랑도 완전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범죄단지 스캠 사태 몰아내서 이 빈 건물이나 아니면 캄보디아의 카지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놈펜이 시내가 아니라 그 국경 지방에는 사실상 그 깡촌이에요. 제대로 된 건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건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아무래도 홀이 넓잖아요. 그래서 군사 장비라든가 이거 배치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캄보디아가 휴전 이후 여기를 비어진 카지노를 개조해서 군사기지로 계속 개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조가 끝나기 전에 이제 2차 교전이 벌어나서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카지노가 직접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태국군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고 나서 공격하면 이게 파괴하기 어려우니까 공사 중인 것들을 먼저 진입해가지고 파괴한 영상들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는 태국에서 전차를 조정하는 이제 승무원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그 카지노를 전차포를 부수고 이런 영상까지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아예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특히 캄보디아가 우세한 거는 다연장 로켓포라 해가지고 태국은 60여 대밖에 없는데 이제 캄보디아는 76대에서 80대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있거든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막 적을 끝까지 추적하거나 아주 정밀한 무기는 아니지만 약간 포탄의 비, 카페트라고 하죠. 이 대규모 포격을 단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을 주는 무기로는 매우 위력적이라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많이 했고, 다만 이런 거는 다 하려면 이 현대전에서 핵심인 공군력이 필요한데 캄보디아는 공군 전투기, 그러니까 하늘에 적 비행기가 날아왔을 때 쫓아낼 수 있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 때는 70대 이상이 있는데 이런 70대 0의 차이가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다연장 로켓포들이 조금 많아도 결국에는 공중 공습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정글이나 한적한 도로에다가 로켓포를 세워놓고 쐈다가 도망치다가 숨고 이런 게릴라전 방식으로 도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태국군의 공격에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은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압도적인 군 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의 병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별대적인 열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태국의 병력은 약 36만 명, 캄보디아는 12만 명이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는 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약 3배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국방 예산 태국이 58억 9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8억 6천만 달러, 태국이 약 6배 이상 국방비 쓴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태국이 절대적 우세한데 약간 밀리는 숫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다연장 로켓 같은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자주포라든가 탱크 같은 전차 이런 것도 태국이 훨씬 더 많고, 전투기 전력, 그 다음에 전투함도 태국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딱 하나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이 포병 장비 중에 하나가 좀 숫자가 많아서 요걸로 태국의 원거리 국경지대를 테러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양국과의 전투가 좀 심화되니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요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태국은 지난 7월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일가 카지노 단지를 공습하면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규모가 커질 때 다른 한국산 무기체계를 실전 투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에도 좀 한국산 무기 활약해서 우리 K방산에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반면에 아무래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군사력을 좀 안 쓰고 평화롭게 해결됐다는 마음이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태국군의 F-16 전투기 폭격을 할 때 한국산 무기를 쓰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면, 지금 인터넷에 바이럴된 영상을 보면 카지노를 태국군 전투기가 확 지나가는 다음에 막 터진 폭발하는, 마치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장면이 있는데, 우리 KGB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이런 장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작은 폭탄들이 와가지고 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습 자체를 모르야 되거든요. KGB를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태국은 정밀 유도 무기의 지금 수량이 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비유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없는 이쪽은 이제 멍텅구리 폭탄이라는데, 그걸 사용해서 아주 가까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 적의 공격에 취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공 방어막이라든가 대공 미사일 같은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천만 태국한테는 다행인 게 캄보디아가 대공 미사일들을 중국에 수입한 게 여러 가지 있으나, 아무래도 지금 상황 보면 태국군이 캄보디아를 공습할 때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훈센이나 훈만에서의 그 지도부를 보호하는 데만 쓰고 있어서 대공 방어막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KG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있었으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인스타에 올라간 그런 바이럴 영상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가만히 있었는데 터져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KGB라는 거는 코리아 가이디드 GPS 밤, 필수로 유도되는 유도 폭탄, 한국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 특징이 사거리에 있습니다. 원래 폭탄은 현대전에서도 유도 장비가 없을 때는 한 3에서 4km 정도 아주 가까이 가서 떨궈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도 장비가 있으면 멀리서 떨궈도 유도 장비로 이거 적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10여 킬로 정도. 그래서 잘 알려진 유도 폭탄 같은 제이담이라고 하는 미국제 유도 폭탄은 12에서 20km 이렇게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KGB는 여기서 하나 더 올랐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고도가 높은 데서 하면 최대 100km 이상까지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 멀리서 적을 공격하면 당연히 적은 발사하는 비행기를 추적하거나 요격하기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KGB의 실전 사용이 지난 7월 달에 이루어진 거는, 사실 태국도 좀 캄보디아의 1차 공격 때는 대형 수리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무기를 써가지고 일단 조기에 방공망이나 중요시설을 제압한 것을 보이고, 2차에서 좀 경험해 보니까 캄보디아군이 약한 걸 알았는지 좀 더 싼 무기를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지난달에 태국의 방위사업 전시회에서 직접 현장의 방위사업 관계자나 군 관계자를 물어본 결과, KGB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아주 좋고 추가 구매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추가 구매의 수량이라든가 날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상황이라고 해서 합니다. 아마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된다면 앞서 말한 대로 그 KGB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장거리 정밀 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번 무력 충돌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중재한 휴전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떠할 거라 보시나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또 트럼프 반응이라든가 이런 외신 보도를 봤을 때, 휴전을 촉구를 하는데 이게 강제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7월 26일 트럼프가 양국 지도자랑 전화 통화한 다음에 휴전합의 할 때만 해도 트럼프가 SNS로 자기가 아시아에도 평화를 갖다 줬다, 내가 평화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근데 좀 그냥 양국에 좀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태국 총리랑 캄보디아 대통령, 그 다음에 캄보디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보도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트럼프가 휴전을 권했으나 둘 다 듣지 않았다. 특히 태국 총리는 트럼프랑 전화통화한 내용 자체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전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화 중재안이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신뢰성에 타격이 갈 것이므로 저는 전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의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평화상을 받거나 이런 평화를 협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관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평화 유지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위신이나 이런 게 떨어진 것보다 그 불개혁, 불간섭주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미국이 정부가 얼마 전에 자신들의 외교 전략, 국제 개입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불간섭을 정말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위신이 떨어진 것보다 미군을 투입하면서 나온 자원 이런 것들을 더 아까워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며칠간 이렇게 계속되면 트럼프가 SNS로 이 싸우지 마라. 싸우면 뭐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멘트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좀 사건이 심각해지면 트럼프의 약발이 먹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12일에 또 트럼프의 명예를 구기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트럼프가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둘 다 10월에 원래 자기가 이제 중재했던 협약으로 돌아가기로 동의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녹화되는 시점에서도 이게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이상을 부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트럼프가 3차 SNS 발표 등으로 두 나라에 대한 휴전 압박을 강화할 것이나 지금 현재 그 갈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이 약 960km인데 1차 7월 달에는 문제가 됐던 사원 근처에서의 전투만 일어났다면 지금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가 맡고 있는 7개 주 중에서 6개 주에서 지금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경선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고 태국군이 생각보다 지금 캄보디아 영 깊숙이 갔습니다. 이 정도로 전면전이라면 사실 아무리 중재를 한다 해도 뭐 평화융집을 보내지 않는 한 아마 교전이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보다 지금 태국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왕이 태국 재선거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명령을 했는데 아마 재선거를 실시할 때 전쟁 상황에서 재선거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과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도 환율 문제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태국도 환율 문제가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달리 태국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관광 수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또 2시에서 5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된 법이 관광객들한테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관광 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관광과 전쟁이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는 전쟁을 사용해서 국가의 단결을 촉구하고 이슈를 좀 덮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휴전을 이야기해도 쉽게 휴전이 안 되고 전투가 계속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수보다는 태국의 복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복수를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기회를 노렸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 하는 이런 사건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 관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의 그 도발 대응은 비례성의 법칙이라는 게 원래 있습니다. 북한이 총을 쏴가지고 우리 총알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고 북한이 드론을 보내면 우리도 드론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관련돼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고 상대방이 준 만큼 받아야지 이게 분쟁이 에스컬레이션 확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대 때렸는데 내가 2대 때리면 상대방은 3대를 때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2차 교전에서 태국의 공습이 워낙 크고 규모가 많고 지상군까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복수로 보기에는 캄보디아의 꿍꿍이가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가 태국에서 지금 민간인 1명 정도 사망했다. 사건이 좀 길어지니까 태국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양국의 난민이 도합 5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그 야누팀 태국 총리가 이제 재선거도 하고 이제 자신들의 기반을 좀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려 해도 이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캄보디아랑 국경선을 다시 뭐 설정하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캄보디아 군사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국경 문제가 안 생기도록 캄보디아의 핵심 군사력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랑 가장 비슷하냐면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교전 이게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다시는 팔레스타인이 다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 파괴를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 대 맞은 걸 10배씩 던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했는데 태국이 이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자기가 다음 공격 대비 한 10배 정도의 보복을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국제법으로는 국제질서상 좀 올바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태국이 지역의 강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캄보디아 대비 8배 정도의 군사비를 같이 지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국가이긴 맞는 건 맞는데 과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일주일에서 지금 한 달 정도 돼가는 사이에 교전이 아니라 이 전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고 있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력 격차가 크게 남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것도 국제정치와 공제정치의 이슈가 좀 복잡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원래 국제정치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 강하면 상대방이 감히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각국은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면 자국민이 죽건 말든 경제가 망하건 말건 사람들의 지지랑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걸 감안하고도 도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죠. 북한은 대한민국에 도발하면 뼈도 못 추리는데 그래도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 상황을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이것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질 게 뻔한 데도 싸움을 거는 것이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힘이 아무리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약간 자살적 혹은 국내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무리하게 도발하는 경우가 캄보디아 외에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태국 여행은 못 가는 상황인가요? 요것도 하는데, 태국의 여행은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갈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외교부도 태국의 여행 금지 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태국 국경은 이전에도 사실 보이스피싱 스캠 이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지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래 좀 가지 말았으면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푸켓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라는 게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개박살 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전투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산 대공 미사일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한 번도 실전에서 쓰지 않고, 요거는 캄보디아의 전략적인 결정, 그러니까 성능 부족이 아니라 자신들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공격 무기도 신통치 않다. 캄보디아는 BM-21 기반의 중국산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THL-03이라고 하는 대형 다연장 로켓, 이렇게 3종에서 5종류 이상의 다연장 로켓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국산 포병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 도입할 때는 이게 나름대로 태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PHL-03이라고 하는 중국산 다연장 로켓입니다. 왜냐? BM-21이라든가 A-90 같은 구형 다연장 로켓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실제로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보다는 캄보디아에서 태국 국경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데 가깝거든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PHL-03 같은 경우에는 6대만 있는 최신형 다연장 로켓입니다.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천무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사거리는 근데 천무가 더 길어요, 오히려. 그 정도로 좀 주목받았는데, 발사되거나 사용했다는 보도들은 있으나 이걸로 본격적인 피해가 받았다는 태국군의 해명이나 발표가 없어요. 물론 태국군이 자신들 공격받으면 위신이 상하니까 이걸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피난 가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다 이런 거 발사하는 걸 다 찍어서 올리거든요. 진짜 피해가 있었으면 올렸을 건데 그게 없는 거 봐서 사용을 했음에도 실망스럽다. 이게 일단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태국산 무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거는 PHL-03이 이제 1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천무가 거의 70에서 80km가 기본형 사거리니까 기본형 천무보다 오히려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 사거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정밀도도 이제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웅픈 이야기인데, 태국도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VT-04라는 태국산 전차가 있는데, 60여 대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 이게 전차가 포를 쏘다가 포가 터져가지고 잔해가 되는 사진이 공개돼서 태국군이 좀 망신을 당했고,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군은 이걸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진들 이미 일파만 퍼져가지고 아마 요게 대해서는 또 태국도 좀 중국산 무기를 괜히 샀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군이 중국제 포병 대공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약점만 골라 때렸다라고 하는데, 중국 무기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완전 중국산 무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중국산 무기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싸구려 중국산이 무기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실 캄보디아의 군 구조, 그 다음에 군의 수준과 실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중국산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방부 대변인 수리산 콩사리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정보를 수집해서 캄보디아의 로켓 발사대 위치와 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파악해가지고 공격했다 이렇게 발표됐고, 실제로 그래서 캄보디아의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사단 지휘부들이 정확하게 공격해서 파괴된 사진들이 공개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캄보디아의 대공 방어 능력이 너무 약하다. 두 번째로 태국군이 잘 계획된 공습이 되는 걸 시작돼서 발전된 군대라는 걸 증명했다. 돈을 많이 써도 사실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대전이란 걸. 근데 그게 안 됐고, 신뢰성 낮은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했다는 의혹들이 중국산 무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확정은 되지 않았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위성항법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위성항법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머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위치 같은 거 아예 엉뚱한 위치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김포라든가 북한과 가까운 이 지방에서는 북한이 가끔 GPS 공격을 하면 우리 일반인들 휴대폰도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대미가 중국산 무기는 안 돼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서비스가 거의 없어서 이게 불만이라는 것들은 사실 캄보디아 쪽에서도 나오고 태국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양쪽에서 다 불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가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산 무기를 잘 활용할 능력도 없지만 중국산 무기를 잘 실전에서 신뢰성 있게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중국의 방산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중국산 무기가 지금까지 동남아에 잘 팔렸는데 그게 방 수출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K방산이 요거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군이 F-16과 한국산 KGGB 폭탄으로 중국 무기를 손쉽게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제 무기 체계가 서방 한국 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가요? KGGB 혼자서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니고, KGGB가 F-16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고, 그리고 F-16 전투기라는 게 서방 측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전투기였기 때문에 서로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긴 성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태국군이 운용한 전투기는 그리펜 전투기, 그 다음 F-16 전투기가 있고, 알파제트 경공격기, 그 다음 T-50 훈련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알파제트와 T-50은 무장을 사용하진 않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펜과 F-16인데, 이 중에서도 그리펜보다 F-16에 우리 한국산 무장이 더 잘 통합될 수 있어서 KGGB가 자랑하는 이 성능을 발휘하기엔 F-16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다만 이제 F-16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습에 8대 정도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기체들을 이 KGGB를 달고 날고 싶어 하는 게 이게 태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내가 태국 현재 방산 전시회 갔을 때 태국 공군이 FA-50 블록 20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전투기를 KGGB랑 결합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T-50이라고 하는 T-50 TH 훈련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알파제트라고 하는 나온 지 한 40년이 넘은 구형 훈련기가 가지고 있어요. 요 대체 사업으로 경전투기라는 것을 도입하려 한다. 그리고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 T-50을 개조한 경전투기인 FA-50이란 거예요. 이 FA-50 같은 경우에는 꼬마 F-16이라 해가지고 F-16보다 크기는 작은데 비행 성능에 이런 게 크게 차이 없고 호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서 배 200대 가까이 팔린 정도로 좀 장사가 잘 되는 인종입니다. 태국에도 이게 팔리게 된다면 F-16과 FA-50이 둘 다 한국산 KGGB 무장으로 해서 동시에 공습할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수출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KGGB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무슨 특성이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게 자동차 바퀴가 옆으로 가는 과정에 사람이 일일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기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내가 어떤 전투기에 폭탄을 달겠다 생각하면 이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붙일 수 있다고 막 컴퓨터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위치 좌표를 받는가, 내가 원하는 때 잘 떨궈질 수 있는가, 그리고 달았을 때 아니면 떨궜을 때 여기에 뭔가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에 다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연동 통합 시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내가 여기에 가겠어요라고 폭탄을 넣어가려면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입력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KGGB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배선과 공사가 필요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 작업을 건너뛸 수 있고, 그다음 통합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KGGB가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KGGB는 폭탄, 그다음에 폭탄과 통신을 하는 태블릿 PC 하나만 있으면 이게 운용할 수 있는 게 좀 강점이라서 태국이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